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드라마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봐야 할까요? 젊은 여성이 치매를 앓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중년 여성들에게 치매 걱정이 아주 대단히 심각한 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네. 깜빡깜빡하잖아요. 내가 이걸 왜 들고 있지? 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혹시 이런 걱정을 다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오실 분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좀 이분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분께서는 치매가 생활 습관 때문에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혹시 어떤가? 내 주변은 어떤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구분법,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실 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신경과에 계시죠? 한슬희 교수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환자를 정성스럽게 대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환자에 비해서 치매 환자들은 더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떠세요? 그렇죠. 이분들은 벌써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감정적으로도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나빠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 이제 그 말로는 아니더라도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감정 교류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꼭 이때쯤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서 공부할 적에 그 저희 스승께서는 추운 날씨에 제가 근무하던 지역이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는데 겨울에 영하 한 20도 정도 보통 그러면 이제 밖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추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는 항상 그 온수에 손을 닦고 계시다가 따뜻한 물에다 그다음에 이제 겨드랑이에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하고 계시다가 오시자마자 이제 손 먼저 잡아주시면서 오시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환자분들이 몸은 물론이고 마음이 이렇게 먼저 여시죠.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말보다는 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늘 손이 찬 편인데 이걸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중년 이후 특히 노년에 많이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젊은이들에게도 오나 이런 걱정을 요즘들은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노년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년 그러면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치매는 노인에서도 조금 70대 가까이 가서 이제 치매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초록이 치매라 해가지고 이제 그 법적으로는 65세 미만에 발생하는 치매를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60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 초록이 치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드라마처럼 이제 20, 30대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1%도 되지 않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네. 전 생전 뭘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 3개월 사이에 벌써 열쇠를 2번이나 잃어버리고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게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그냥 뭐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걸로 치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심해야 하는 생활 습관이 있는 건지. 글쎄요. 이제 우리가 단순 건망증하고 치매로 이루는 병적인 건망증에 이제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다 알고 주의 변죽은 이제 가벼운 것은 다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병적인 건망증은 아주 중요한 사실조차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서 힌트를 줘도 그 기억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 건망증은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면 금방 이걸 오구나 하고 다 아시게 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건망증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심도가 조금 더 심해지거나 너무 잦으면 그것은 이제 병적으로 옮아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직 방송 시간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아주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죠?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치매가 누구에게나 올 찬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그 유병 기간이 길지요. 그래서 보통
암 같은 경우는 멀쩡하던 분이 뭐 6개월 혹은 1년 이내에 발생을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약 한 20년쯤 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년기 질환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40대 중반 그때부터 이제 벌써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라는 것은 결국은 뇌의 병적인 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방송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를 알려면 치매가 뇌의 병이니까 뇌의 그 구조와 기능이 어떤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뇌 사진을 보시면 뇌는 크게 좌우 뇌가 있는데 대칭이죠. 좌우 뇌가 대칭인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뇌형 인간, 좌뇌형 인간.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한 것이 언어 기능인데요. 좌뇌는 이렇게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어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왼쪽 뇌가 하고요. 오른쪽 뇌는 조금 더 직관적인 거. 그다음에 시각과 공간 지각력 같은 것, 낯선 데서 길을 찾는다든지 어릴 적에 블록 쌓기 놀이 같은 걸 할 때 우뇌의 기능이 두드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왼쪽 뇌, 좌뇌는 보다 더 이성적인 반면에 우뇌는 이제 좀 감성적이죠.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분들은 수학과 논리가 정연한 그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우측은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들이 많이 감성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균형적으로 좌뇌, 우뇌가 잘 발달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아이를 잘 기르냐에 따라 가지고 양쪽 뇌를 잘 쓰는 그러한 인간으로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벌써 갈린 지 반세기가 훨씬 넘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큰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가 도대체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린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대 국제회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945년 2월 달에 개최된 얄타 회담이라는 회담입니다. 아마 까마득하게 잊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거인데요. 이 얄타 회담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남북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 맨 왼쪽에 보이는 분이 입에 지금 시가를 물고 있죠.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영국 당시 수상이었고요. 가운데 분 역시 보면 요 담배를 가지고 있어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셨죠. 물론 이제 당시 소련 수상이었던 스탈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계신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워낙에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으셨던 분이고 평소에 고혈압 환자셨어요. 그래서 이 회담 당시에도 기록에 의하면 악성 고혈압으로서 그 수축혈압이 한 270, 80까지 됐던 분이고 또 벌써 이 당시 한번 뇌졸중이 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되짚어 보면 뇌졸중 후에 혈관성 치매가 이미 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왼쪽에 계신 윈스턴 처칠 당시에도 고령이셨습니다만은 평소에 시가를 즐겨 피셨고 이제 그 판단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경도 인지 장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데는 이 세계 지도자들이 치매 혹은 치매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웃 일본에서는 하세가와 선생님이라고 이제 일본 치매의 대부이신데 이분이 한 5, 6년쯤 전부터 치매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치매라는 말을 우리는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치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것을
인지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 기능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인지증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은 자기네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치매라는 한자로 써놓으면요. 이게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래서 꼭 그 서서히 바보가 되어가는 병이라는 것이 글자에서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치매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들과 함께 좋은 말이 없을까 이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당히 우리말로서 치매를 이렇게 지칭할 만한 좋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치매가 그렇게 아주 나쁜 병이고 불치병이 아니니까 치매에 대한 나쁜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치매가 갖고 있는 그 말의 뜻을 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매도 예방도 가능하고 이미 발병한 사람도 그 진행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치매라는 말을 그냥 쓰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치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매가 중기 이후에 가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항상 환자분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경제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환자를 하나를 돌봐야 되니까 치매 환자가 한 분 계시죠? 치매 보호자가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큰 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금년도 2011년도의 미국 통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 치매 환자가 특히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54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1년에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원되는 보호자분들이 약 1,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와 이 보호자들 때문에 들어가는 경제적 손실이 미국 달러로 약 130억 달러. 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입니다. 그래서 1년에 22조라는 엄청난 돈이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데 미국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 상상이 안 가시겠는데 22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미국이 지금 중동전을 치르고 있죠. 1년에 중동전의 그 전비가 약 22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치매를 더 이상 발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2050년도에 가면 이것이 7배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면 미국이 오늘 날짜로 돈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런 22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이제 2050년이 되면 1년에 7개의 중동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대국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만큼 치매가 엄청난 그런 그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세계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전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로 가는 그 속도가 26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그것이 약 75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8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약 11%가 되고 있는데요. 전 인구에. 그럼 노인 인구가 11%라면 그중에 약 8 내지 9%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적게는 35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 치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그만큼 많은 경제적 손실이 들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 속도를 우리가 그냥 나이가 생명이 연장되는 걸 좋아할 뿐만 것은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큰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방청객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가 걸릴 나이쯤 되면 정말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 치매는
이제 의사들이 정의하기는 치매는 이제 그 영어로 A, B, C 약자를 쓰는데요. A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B는 행동의 behavior에서 B, C는 cognition 인지 기능에서 이제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맨 먼저 치매 그러면 누구든지 기억장애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장애가 있고 기억장애 이외에 또 한 가지의 인지장애가 있어요. 인지장애라는 것은 말하기, 남의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계산하기, 판단력, 그다음에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인데 기억력 이외에 이런 인지 능력 하나가 망가지고 그러한 인지 능력 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상생활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면 그걸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 보통의 노년기 치매라 하고 그 이전에 발생되는 것을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20, 30대에 일어나는 이런 치매에는 이제 청년기 치매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치매에서 약 1%도 안 되는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근데 이제 치매는 다른 병과는 달리 유전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적어도 치매는 한 60% 정도는 유전적인 소질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는 1%밖에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뭐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치매가 처음 이 사람이 치매일까라고 생각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하나씩 이제 뜯어 보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죠. 조금 전에 알려드렸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증상이 이제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그 기억장애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언어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길거리에서 반가운 친구 만났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머뭇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물건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낯선 장소에서 길을 찾는 능력도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쓰던 가전 도구 같은 것이 사용이 좀 서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보면 리모컨을 가지고 당신이 보고 싶은 TV 채널을 이렇게 마음대로 돌리시질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익히 쓰던 그런 가전도구 사용이 조금 서툴러졌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치매를 시사하는 한 가지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남을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매일 쓰던 물건을 잘 예를 들자면 도장이나 통장이나 아니면 엊그제 왔던 손자가 주가 용돈을 당신은 잘 둔다고 두었는데 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없으면 주위에 있는 누구한테 네가 가져갔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치매 환자들은 남들보다 자기가 먼저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벌써 이렇게 건망증이 심할까? 그러면 이제 조금씩 우울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던 분이 우울증에서 말수도 적어지고 모든 재미있어 하는 일에 그런 흥미도 잃고 잘 나가던 모임도 안 가고 특히 이제 주일이면은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는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전에 잘 하던 행동이 없어지면 이것도 치매를 시사하는 그러한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걸렸던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은 사실은 아직도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가 나타나기 한 20년 전부터 머릿속에서 이상한 단백질,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욕실의 욕조를 보시면 처음에는 새하얗게 윤이 나지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자꾸 물때가 어느 때부터 끼기 시작하죠. 그것은 나쁜 물질이 거기 이제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부가 부지런히 그걸 닦아내면 항상 새 것처럼 쓸 수 있는데 조금만 게으르하면 욕조에 때가 끼듯이 뇌 속에도 그러한 이상한 단백질이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러한 효소가 있기 때문에 다 씻어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나쁜 단백질을 씻어내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쌓이는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쌓이는 것이 아니라 20년을 두고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중간에 생활 습관을 잘 들이면 20년 동안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은 이게 1, 2년 안에 판별이 나니까 잘못되는 게 금방이지만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발병 사실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병에 걸려서야 하지만 처음으로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혈관 치매, 혈관 위험인자가 관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서양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많고 서양에서는 이제 루이체 치매라는 것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전두축적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인데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혈관 치매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순수한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혈관 위험인자가 잘 평소에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도 가지고 있으면서 혈관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복합성 치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합치면 치매의 거의 한 8, 90%가 그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병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다 했는데 사실은 뇌졸중, 심장병, 암에 이어서 네 번째로 중요한 사망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 간병비까지 포함을 하면 세 번째로 중요한 그러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왜 이상하게 병 이름에 알츠하이머라고 붙었을까?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생각되는 그 최초의 치매 환자는 5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가 왜 생겼냐 하면 왜 알츠하이머한테 갔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는 거죠. 이분은 이제 가정주부였는데 기억력도 없고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주부로서 기능을 못하면 살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식사 준비도 못하고 세탁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대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안 해보던 일이라 이웃집 여인한테 무슨 뭐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제 그 자기 부인이 보고 이웃집 여자랑 바람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망상이라 하는데 너무나 그 부정망상이 심하니까 이 남편이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정신과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를 갖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입원시켰는데 환자분 그 안에서 굉장히 매일 그 환청,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병실도 못 찾아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3년 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치매로 사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독일만 해도 이런 그 왜 환자가 이런 증세를 보이면서 죽었을까, 사망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것을 이제 그 알츠하이머 선생님이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뇌 조직을 보니까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2가지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처음으로 이런 젊은 사람이 뇌에 이상한 단백질이 쌓여서 치매를 나타내다가 사망했구나. 그 이후로 다른 의사들이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불렀고 당시에는 이제 초록이 치매만 알츠하이머 병이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초록이 치매든 나이가 들어 생긴 치매든 뇌 조직을 보니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생기는 질환, 그러면서 치매를 보이는 질환을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뇌는 아마 지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빽빽하고 아주 팽팽한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가게 되면 기억중추, 여기 기억중추가 이제 해마라 하는데 이것은 입력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은 이 입력 장치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정상에 비해 가지고 거의 3분의 1 이하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기억은 조금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많은 혈관성 치매 환자들인데 보시면 작은 혈관들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보시기에 허옇게 변환된 이러한 백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작은 뇌졸중이 반복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소실돼 있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망가졌냐에 따라서 어느 사람은 뭐 기억력만 망가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은 비교적 괜찮은데 길 찾는 능력이 망가진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매 환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조직 소견이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혈관성 치매가 많은 건 그만큼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좀 더 이렇게 혈관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면 아무래도 혈관성 치매로 연결되실 확률은 좀 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치매를 이제 만성 질환이고 예. 그래서 치매를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러분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생활습관병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성인병 하던 네. 것이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쁜 습관, 예를 들자면 비만, 과음, 과식, 운동 부족 이런 것이 나쁜 습관이 쌓여가지고 성인 연령, 특히 이제 40대 중후반에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성인병 그랬는데 이 성인병은 사실 일본에서 먼저 성인병이라는 말을 썼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 나라도 성인병이라는 말 쓰질 않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생활습관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 같은 데서는 이것을 문명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을 이뤄낸 사람들이 게을러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위장병, 만성 위장병, 그다음에 심지어는 암조차도 요즘에 생활습관병의 한 부류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는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사람이 많이 걸리는가?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든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면요. 60세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갑 정도 되면 약 1 내지 2%, 100분 중 한두 분이 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2배씩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85세쯤 되면 47%, 거의 2분 중 1분이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치매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녀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여성 방청객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들한테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이 비단 남성보다 수명이 긴 데도 있지만 특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폐경 이후에는 갑자기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아까 말씀드린 해마의 영양인자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잘 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다가 갑자기 영양인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해마가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 남성은 이제 80세에 이르더라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가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조금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확률은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가족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 그래서 우리가 나이나 가족력, 유전성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유전적인 위험인자이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중요한 건 환경적 위험인자. 환경적 위험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3배에서 5배 정도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년기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혈관 위험인자들은 나중에 치매를 20년 후에 치매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밝게 사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젊어서
우울증을 앓으신 분들은 25년 후에 치매가 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을 밝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특히 중년기 우울증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것은 정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가지고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걸 많이 타는데 특히 어린 나이에 반드시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머리를 다쳤을 때 이것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면 나중에 거의 틀림없이 치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많이 다치진 않지만 권투 선수처럼 반복적으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 여러분 잘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아틀란트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주자였던 무하마드 알리가 보면 손도 떨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인지기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이제 물론 권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남을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 당신도 많이 맞아서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펀치 드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를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그렇게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분처럼 파킨슨 병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겁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어떻게 그럼 지금부터 막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 과연 예방이 되는가? 단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 유전적으로 온 이제 그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 유전적인 인자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밖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런 노년기 치매는 얼마든지 우리가 발생도 지연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발병을 했다 하더라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까 5년이 지나면 2배씩 치매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치매 발생 기간을 뒤로 5년만 늦추면 우리나라의 치매 발생이 당장의 반으로 떨어지는 게 되겠죠.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요한 것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혈관 위험인자를 우리가 조기 발견하면 반드시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뇨는 조금만 진행을 하면 눈과 콩팥과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이상이 와가지고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 신장 이식을 하는 분들은 보면 당뇨병이 잘못된 합병증 때문에 신장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손 특히 발이 저리고 지린 이러한 시리고 지린 이러한 것들은 대개 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벌써 많이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내가 당뇨 혹은 혈당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당뇨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뇨는 나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성도 2~3배 높이고 그 이후에 오는 알츠하이머 병도 한 3배쯤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금방 고쳐지지 않고 20년 동안 지속된다 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심장에 보면 부정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사람은 1분에 60에서 80회 이렇게 뚝뚝 정상적으로 뛰는데 이것은 후두둑 후두둑 이렇게 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심장에서 작은 피떡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작은 혈관을 막아서 그것 때문에 작은 뇌졸중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혈관 치매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치매는 물론이고 모든 병들을 음식을 통해서 좀 어떻게 고쳐볼까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숭이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원숭이와 오른쪽 원숭이는 나이가 비슷한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하루에 칼로리를 445칼로리를 줄여서 주었고요. 오른쪽 원숭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였어요. 근데 이것이 몇 년 지나가 보면 이 왼쪽 원숭이는 아직도 눈도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행동도 민첩하고 털도 윤기가 나고 그런데 똑같은 나이의 원숭이인데 얼굴도 벌써 많이 주름살도 되어 있고 털도 윤기가 없고 여기저기 듬성듬성 털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행동도 둔해지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칼로리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숭이가 먹은 식단을 인간 식단을 해보면 이쪽 왼쪽 원숭이는 하루에 한 2,000칼로리,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먹는 오른쪽 사람은 이게 비만을 유발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만이 얼마나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다른 조직과는 달리 이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적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해버리면 결국은 나쁜 산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지중해 식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구의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병과 뇌졸중과 치매의 발병이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이 이제 매일같이 그 통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통밀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야채와 과일을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그쪽은 그 요구르트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지중해니까 이제 생선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들은 매일 식단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시는 것, 특히 이제 등푸른 생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홍치나 고등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이제 닭고기도 이제 기름이 많지 않은 닭 가슴살과 같은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한 일주일에 1, 2회 정도. 대신 이제 보통 그 붉은 고기라고 하는 이런 그 육류는 섭취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단을 가만히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죠. 거의 매일 고기를 드시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적게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서양에는 이런 책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뇌 건강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매일 6잔의 생수와 왼쪽에 보면 이제 레드와인, 붉은 포도주가 있는데 하루에 한두 잔의 그 와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술이 그렇다는 학자도 있긴 한데 술이 사실은 그 적정량을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요즘에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여러분 모임에 많이 나가실 텐데 이 술은 사실은 뇌의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 자체는. 그래서 이 알코올성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코올을 과량 섭취를 하면 신경세포가 깨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빨리 죽어나갑니다. 우리 사람은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중년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수십만 개씩 그 신경세포가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과도한 흡연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신경세포가 망가져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치매가 올 기회가 높습니다. 단지 술 중에 이 붉은 포도주는 그 안에 이제 특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은 신경세포를 좀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이 레스베라톨이라는 그런 식품을 우리가 어떤 생쥐나 하등동물에 이렇게 먹이면 생명을 연장하는 유전자를 많이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효모 아시죠? 이스트 같은 경우는 저것이 과발현되면은 그 수명이 2배쯤 늘어나고요. 생쥐도 약 1.5배 가량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음식을 적게 먹은 원숭이가 보면
털빛도 좋고 행동도 민첩하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음식량을 적정량의 60%로 줄여버리면 실험동물 사람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실험동물에서 그렇게 줄여버리면 이 레드 와인을 마신 효과와 비슷한 정도의 그 유전인자가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량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듯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오래 살고 건강에 살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너무 다 바쁘게 사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지 않고 술이나 담배 이런 거면은 악재가 2중, 3중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닐까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한 50대 정도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비만에다가 술, 담배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전에는 60세, 70세 이후에 갖고 있어야 될 혈관을 벌써 40, 50대 때 그렇게 됐어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동맥이 딱딱해지는 건데 왜 딱딱해지냐 하면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질, 지방질이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나중에 혈관벽에 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탁해지고 흐르는 속도가 늦어지고 이게 너무 느려지다가 보면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걸렸던 이 뇌졸중, 한방에서 중풍이라 하는 이런 병들이 30대, 40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국민 보건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만 퇴치, 어떤 좋은 생활 습관만 간다 하더라도 심장병, 뇌졸중은 물론이고 이제 치매까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겠는가? 제일 아까 우리가 환경적 위험인자 중에 맨 먼저 드린 게 교육을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방청객들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치매에 걸릴 위험성을 이제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생각났을 적에 하루 이틀 1, 2주 하고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을 같은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주 우수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동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중간 정도만 유지를 하면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60세 정도에 이르면 이 커브가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벌써 대학 지금 여러분 자제분들보다 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못해요. 확실히. 이것은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젊은 사람, 물론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니 어떤 나이 든 분은 젊은이보다 우수한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젊은이만 못해도 이 평균치에만 들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쪽 100분 중에 한두 분,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내 또래들보다도 좀 못한, 치매는 아니지만 내 동료들보다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고 치매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분이 1년에 치매로 넘어갈 위험성이 한 1 내지 2%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치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10배쯤 높아가지고 이것이 15 내지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면 4년 뒤에는 절반 정도가 치매 환자가 될 수가 있고 7, 8년이 지나면 거의 100%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중에 상당한 원인이 교육과 학습 같은 것에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평생 교육이라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글쓰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기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은 손뜨개질이나 서양에서 유행하는 퀼트 같은 이런 것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한두 번 하고서 끝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만큼 이런 우리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는 강화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실은 이제 쥐인데요. 맨 왼쪽에 실험실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런 케이지 하나에 서너 마리의 쥐를 키웁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 조건이고요. 이제 왕따 당한 쥐, 혼자 키우는 쥐.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보면 뭐 쳇바퀴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먹을 것도 풍부하게 넣어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쥐이고요. 이것이 환경 강화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을 아주 유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러면 이 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그냥 평상시대로 먹고 자고 그렇지만 얘들은 뭔가는 쥐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있으면 가서 운동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3주 정도만 이런 시설과 이런 시설에 나누어서 길러가지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3주 후에 이 쥐의 신경세포를 강확대해서 본 현미경 사진입니다. 왼쪽은 이제 보통 쥐예요. 보통 쥐. 보통 쥐는 요 신경에 자라나는 것이 드문드문 있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배우고 하면 기억이 생겨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도 쳇바퀴 돌리는 기술, 사다리 타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전적으로 불리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을 평생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단지 3주 동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뇌의 변화는 얼마나 큰가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니까 먹고 놀아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평생 머리를 쓰고 계속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직업하고 그냥 뒷짐지고 그냥 노는 직업하고는 그것도 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두뇌를 쓰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치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그 강좌를 다니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고스톱을 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 정도 고스톱 치는 정도의 두뇌 자극 가지고는 치매를 예방할 정도의 그러한 두뇌 자극이 못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고스톱을 치시면 치매 걸려도 고스톱은 치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못 하시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들 영화 타짜 아시죠? 네. 타짜에서 남을 속이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 정도로 전문 도박사가 되면 고스톱을 쳐도 치매가 예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지중해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잘 머리를 쓰고 두뇌 활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근데 한 가지 빼드리면 안 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젊었을 적에는 가볍게 달리기가 좋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걷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뒷짐지고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은 아무런 이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운동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영화나 TV 뉴스에 보면 중국 사람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노인들이 왜 태극권, 타이찌라는 걸 하잖아요. 공원에 모여서. 그것을 보고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교수분이 저거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했냐면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자기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매일 타이찌를 하는 분, 또 그 중에 일부는 빠르게 걸음을 걷는, 만보기를 채워가지고 1시간 동안 빨리 걷는 것도. 한 그룹은 이제 그룹 디스커션 가서 이제 토론 주제를 주고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세 그룹을 나누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집에 있는 같은 나이 해서 이제 전체를 네 그룹을 8개월 동안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 시작하기 전에 뇌 MRI를 촬영을 하고 8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한 분, 타이치 한 분, 그다음에 디스커션 한 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논문을 갖다 와서 8개월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그 해마의 크기가 약간 줄어붙거나 이렇게 됐어요.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런데 매일 유산소 운동 한 분하고 타이치를 한 분들은 크기가 변화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기억력이 그만큼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같이 빠른 유산소 운동이 왜 기억력 증진하고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첫째, 뇌혈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뇌혈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뇌혈류가 증가되는과 동시에 그때 신경세포 영양인자라는 NGF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뇌신경세포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이것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들은 그 신경세포가 젊고 건강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돌기가 많이 나간 것도 결국은 이것이 많이 늘어나서 돌기를 만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것을 찾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쥐들도 열심히 쳇바퀴 돌리고 했으니까 운동도 하고 머리도 쓰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건데 사람한테서도 틀림없이 그런 게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젊었을 적에는 사실은 그러면 소용이 없겠느냐?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중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부하기 전에 학생들을 30분씩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게 했어요. 운동을 한 다음에 그 공부를 시키고 한 그룹은 운동 안 하고 자습을 하게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하고 이것을 6개월 뒤에 두 그룹을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학습을 한 그룹이 시험을 훨씬 더 잘 봤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해서 이것이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운동이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은 아침부터 공부하라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적당한 운동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전에 3당 사락 그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하루에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 입시에. 그랬는데 그거 옳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낮 동안에 학습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력을 많이 기억을 갖는다 할지라도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한 아주 그 질이 좋은 잠을 자야지만 낮 동안에 학습한 기억이 머릿속에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혹시 난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난수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죠. 그래서 난수표는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불러주고 외우라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죠. 난수표라는 것은 규칙이 있으면 뭐 13579 이건 금방 외우지만 이걸 순서 없이 하면 잘 못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그룹의 학생들한테 한 그룹은 난수표를 외우게 하고 그대로 자기 기숙사에 가서 잠을 자게 하고 한 그룹은 가서 방과 후 활동 가서 뭐 니네 가서 놀든지
디스코테가 춤을 추든지 술을 먹든지 해라. 다음 날 양쪽 그룹을 불러가지고 난수표를 기억하게 했어요. 어느 쪽 그룹이 더 성적이 좋았겠습니까? 잠을 잔 그룹이 훨씬 많이 외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아까 말에 연속이 되겠는데 아침부터 공부하라고 이렇게 책은 되지 못. 그다음에 야, 왜 벌써 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잠을 일찍 자게 하는 것이 역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러한 습관들, 우리가 매일같이 두뇌 활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이거면 다 되냐?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아까 쥐들 보면 혼자 있는 쥐는 굉장히 나빠요. 근데 아까 그 환경 강화 쥐는 친구들을 많이 넣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 어르신들은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지만 친구의 존재만 있어도 내 뇌가 활성화 되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서양하고 우리나라의 저는 노인들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건강한 노인들은 모이시면 오늘을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서양 노인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경제적이든 체력적이든 시간이 없든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가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 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는 그 물질을 머릿속에서 많이 내게 해요. 근데 엔돌핀은 역시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려주고 뇌 신경세포를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좋은 일을 많이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교육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중요하고 잠도 중요하고 아주 좋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은 상당히 쉽죠. 이것을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한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 지켜가지고 나이 80, 90이 돼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그런 단적인 예로 뭐 연전에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인 서정주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제가 알기에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세계의 산 이름을 갖다 3,000개를 외시고 그날 일과를 시작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 3,000개를 외시려면 얼마나 두뇌 활동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가 이 나이에 가서 학원 등록해가지고 일본어를 배워, 영어를 배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요즘에 보니까 뭐 케이블 TV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근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습관이 들여지면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런 모든 건강 어떤 분들은 뇌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은 특별히 뇌에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뇌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뇌도 우리 신체의 일부니까. 다만 이제 신경세포에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영양인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메가3 그죠? 오메가3 이것은 항산화, 항염증에다가 이런 신경세포 영양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잣과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도 식물성 오메가3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를 구입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활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가 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할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별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누가 좋다 하면 나도 쫓아가서 꼭 한번 해보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친구가
야, 내가 지난번에 어지러울 때 이 약 먹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친구분 약을 이렇게 얻어 드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약은 당신한테 맞는 약을 맞게 복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인자가 발견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를 발견이 됐으면 평생 위험인자를 없애는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관계, 그다음에 좋은 잠, 이거만 우리가 평생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치매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붙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하되 이기주의적인 데는 안 되겠고 이타주의적이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예. 결국 20년 후를 대비하자는 말씀인데 알려주신 방법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식습관, 운동 뭐 이런 거는 하면 할 것 같은데 이 학습이나 두뇌 자극 활동은 오히려 공부를 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분들이 즐거운 계셨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배움도 상당히 즐거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면은 문화교실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교양 강좌 같은 것을 매일매일 들으시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친환경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넥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동남보건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 NS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72%가 늙어가는 남편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떡하세요? 이거 참 남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내일 이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